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소비자 이론의 응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회복지제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재정학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지방재정 파트 그쪽에서. 자, 먼저 현금 보조가 있고 현물 보조가 있고 가격 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현물 보조는 이렇게 말 그대로 현물 보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세민들을 지원을 할 때 현물로 주는 거예요. 쌀 한 가마 이렇게 주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물 보조고, 현금 보조는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는 게 현금 보조, 10만 원짜리 쌀을 주는 게 현물 보조. 그다음에 쌀을 10만 원 싸게 공급하는 게 가격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 효과를 이제 비교할 텐데, 이제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쌀이고, 그러니까 술이야, 술.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때 현금 보조를 했다. 현금 보조를 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똑같겠죠. 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보조가 되는 거고요. 현금 보조. 그다음에 이제 현물 보조 같은 경우는 현물 보조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소비자가 지금 자기가 주어진 소득으로 전부 다 술을 사게 되면 10박스를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쌀을 사면 10가마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쌀 한 가마를 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모든 술에 대해서 쌀 한 가마가 늘어나겠죠. 모든 술에 대해서 나에게 쌀 한 가마가 더 늘어난다. 예산 집합이. 그래서 현물 보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선이. 모든 쌀에 대해서, 모든 술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근데 뭐, 술을 보조해 줄 일 없겠죠. 현물 보조인데, 정부가 뭐 술을 보조해 줄 일 없겠지. 근데 만약에 술을 보조해 준다면, 모든 쌀에 대해서 술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보조죠. 가격 보조인데, 만약에 이 가격 보조, 그럼 XJ에 대한 가격 보조가 됐다. 그럼 XJ에 대한 가격 보조가 XJ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 YJ 가격 보조는 어떨 때 YJ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근데 주로 이제 우리는 XJ를 중심으로 이제 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현금 보조하고 현물 보조의 효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예산선이 이렇게 최초의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잖아요. 무차별구성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현물을 보조해주세요. 현물을 보조해주면 XJ를 기준으로 볼게요. 현물을 보조해주면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걸 선택하게끔 현금으로 보조해주면 예산선이 이렇게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차별구성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현금 보조나 현물 보조는 효과가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건 YJ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때, YJ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때는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 효과가 똑같아요. 근데 YJ에 대한 선호도 높을 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YJ에 대한 선호도 높아요. 무차별구성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높아요. 자, 이때 만약에 현물을 보조해 줬어요.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만약 걸쳤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각형 내부로 이제 선택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현물 보조일 때는. 근데 현금 보조는 예산선이 더 바깥으로 여기까지 나간다면 여기까지. 현금 보조는. 그럼 무차별구성이 여기에 꽂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교수님 여기다 꽂히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여기다 꽂히면 여기다 무차별구성 그려보세요. 얘하고 교차될 수밖에 없어요. 무차별구성 교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후생 증대 측면에서 당연히 무엇이 좋아? 현찰박치기가 좋죠. 현금 보조가 현물 보조가 당연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너 10만 원짜리 신발 사줄까? 그거 하고 10만 원 줄까? 뭐가 좋아? 10만 원 주는 게 좋아요. 그 내가 만약에 그 10만 원 갖고 정확하게 그 신발을 살 거라면 뭐 현금을 주든 현물을 주든 뭐 똑같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가 10만 원 주면 현금으로 가고 10만 원 주면 신발은 5만 원짜리 사고 나머지 5만 원 갖고 소주 한 잔 마시면 효용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현찰박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현금 보조가 예산선 여기도 넓으니까. 그럼 가격 보조가 이제 비교해 볼까요? 가격 보조.
그럼 이제 X제에 대한 가격 보조를 하게 되면 X제와의 가격이 이런 하락한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이 소비점에서 이 소비점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이 소비점을. 그러면 이 소비점을 선택하게끔 만약에 이렇게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 예산선 여기 꽂히면 안 돼요. 여기에 꽂히면 이게 교차된단 말이에요. 하고. 교차되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보조가 좋아, 현금 보조가 좋아. 당연히 현금 보조가 더 좋은 거예요, 현금 보조가. 당연히 현찰박치기가 좋은 거지. 현찰박치기가 최고라 그 얘기입니다. 현찰박치기가. 그래서 그러면 자, 이거 세 가지 보조 제도 효과를 이제 세 가지 보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케이스 있죠.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가 동일한 상황. 이 상황은 우리 생략을 하고 현금 보조가 더 좋은 이런 효과가 더 좋은 이 케이스를 가정을 해서 가격 보조, 현물 보조, 현금 보조를 다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묶어서. 자, 먼저 이렇게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가격 보조죠.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가격 보조. 그러면 이 점을 선택하게끔 현물을 보조해 줬다면 예산선이 요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무차별곡선이 여기에 꽂혔어. 현금 보조. 그런데 그러지 않고 현금을 보조해 준 예산선이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무차별곡선이 여기에 나가죠. 그쵸? 그래서 현금 보조의 무차별곡선 가장 바깥에 있죠. 가장 바깥에 있기 때문에 현금 보조 효과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현물 보조, 그 다음에 가격 보조.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고 그대로 우리가 배우거든요. 재정학에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현금 보조가 소비자의 후생 증대 측면에서 효용 증대 측면에 가장 좋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알 거라고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가격 보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게 쌀이죠, 쌀. 이게 쌀이고 여기가 술이잖아, 술. 술이라는 것을 내가 가정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재정학 딱 들어가게 되면 시장 실패를 먼저 배우거든요. 자, 시장 실패가 사실은 미시경제학에서 고급 미시 파트, 뒤쪽 파트인데 우리 재정학에서 그게 퍽 나와요, 처음에. 그러니까 후생 경제하고 그게 톡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첫 챕터 첫 장부터 막 등장을 한다고요. 그럼 그때 이제 공공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공공재는 이제 정부가 주로 생산하는 게 공공재란 말이에요. 공공재인데 꼭 굳이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가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는 성격에 의해 일단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일반 사용재, 사적재, 민간재를 정부가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야? 사적재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거,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의료 서비스. 뭐 공공의료원 같은 거 해갖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의무교육 실시하고 있죠. 그럼 주택 서비스, 이것도 임대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민간재지만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술 마셔. 이거 사용재고요, 사적재고, 쌀도 사적재예요. 그런데 자꾸 이거 현금 보조할 때 자꾸 술을 마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재화를 우리가 가치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민간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와요. 민간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보다 좀 적게 소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가치재예요. 그런데 민간재인데 정부가 생산하는 시장에 딱 맡겨놨더니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욱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 술, 마약 또는 뭐 담배, 이런 걸 우리가 비가치재라는 표현을 써요. 비가치재. 그러니까 가치재와 비가치재는 전부 다 뭐야? 사용재, 사적재입니다. 사적재인데 정부가 이제 이 가치재, 이 쌀 소비가 촉진이 목적이야. 원정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가치재 소비량이 촉진이 목적이야. 그럼 뭐가? 가격 보조가 제일 좋죠. 그 다음에가 현물 보조, 그 다음에 현금 보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현금 보조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은 증대를 하겠지만 이 술을 너무나 과도하게 소비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순서를 좀 기억할게요. 쌀 소비, 가치재 쌀 소비 촉진이 목적이라면
뭐가 제일 좋아? 가격 보조, 그 다음에 현물 보조, 현금 보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소비자 후생증택 측면에서는 뭐다? 현금 보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현물 가격, 이렇게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2절 소비저축 모형이 나와 있잖아요. 이 소비저축 모형은 그대로, 이걸 그대로 재정학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통으로 그대로 나와요. 지금 재정학 수업입니다. 재정학 수업이에요. 자꾸 기초경제학이라고 생각하면 재정학 수업이에요. 지금 재정학 그대로 나와요. 이거 모형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제 2기간 소비 선택 모형이거든요. 2기간. 그러니까 소비자는 딱 2기간만 사는 거예요. 1기 살고 2기 사는 거야. 1기와 2기간 소비 선택 모형이에요. 그래서 자 1기 소비, 그러니까 1기 소득을 우리가 1기 소득을 Y1이라고 할게요. 보통 소득을 경제학에서 MIY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논문이 이 교수님 논문 이 피셔죠, 피셔. 이 피셔 논문에서 Y1이라고 쓴 거야, 소득을. 그러니까 우리 YN으로 쓰는 거예요. 그 Y1의 소득이 1기 소득이에요, 1기 소득. 1기하고 2기만 살아요. 2기간 살고 가는 거야. 그럼 1기 소득이 100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그 다음에 2기 소득도 100만 원 이렇게 하자고.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자율을 경제학에서 이자율은 쓰거든. 이자율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I 있죠. I를 명목 이자율을 R을 실질 이자율 그래요. 그럼 여기 실질 이자율. 나중에 배워요. 그럼 실질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합시다. 10%인데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선택 변수가 결국 C1과 C2예요. C1은 현재 소비, 1기 소비, C2는 2기 소비야. 컨섬션, 소비란 지금 소비. 비용 아니에요. 비용 아니라 소비. 그러면 이제 예산지약식을 한번 써볼까? 예산지약식. 예산지약식은 예산지약식 한번 도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1기 Y1 바. Y1 바라고 하는 것은 1기 최대 소득이야. Y1 바는 1기의 최대 소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1기에 이 소비자가 최대한 소비 가능한 소비량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차입과 대출이 자유롭다 가정이 들어가요. 그러면 Y1 바는 현재 소득 쓸 수 있죠. 현재 Y1 100만 원. 제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입과 대출이 자유로우니까 2기 소득 있죠. 이걸 미리 빌려 쓰는 거예요. 할인해갖고. 할인을 하죠. 할인. 이걸 나중에 이제 뭐 상법, 회계약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할인 나오잖아.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하면 이건 여러분 무시하는 처사가 되잖아. 그래서 할인하는 것을 이렇게 할인하죠? 1 플러스 R로. 그러니까 몇 땡겨 쓴다고 얘기해요? 플러스 R로. 그러니까 찝찝한데?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예금을 했어. 예금을 하게 되면 이제 10% 이자율로. 이게 되잖아요. 그럼 1년 뒤에 1,1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현재 1,000원과 1년 뒤에 1,100원이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현재 1,000원의 미래 가치, 1년 뒤에 미래 가치는 1,1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1,000원과 1년 뒤에 1,100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1,100원이 도대체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 1,000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됐다? 1,100원을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0.1을 나눈 거잖아요.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0.1 할인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할인했다. 0.1 할인했다. 1 플러스 R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 소비자가 지금 최대한 자기가 1기에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의 양은 뭐냐면 1기 100만 원 자기가 쓸 수 있죠. 100만 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2기에 벌 수 있는 100만 원 있잖아. 이걸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빌리는 거죠, 빌려갖고 1 플러스 R로 할인하게 약 90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100만 원을 미리 빌려갖고 현재 90만 원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한 다음에 1년 뒤에 어떻게 된다? 자기가 100만 원 벌겠죠. 그래갖고 그 90에다가 이자 10 더해갖고 갚는 거야, 이렇게.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약 190 정도를 1기에 최대한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Y1 바. 그럼 2기 최대 소득. 2기 최대 소득은, 자, 2기 최대 소득은 이렇게 되겠죠. Y2 바는 현재 있잖아요. 현재 현재 버는 1기에 버는 100 있잖아요. 이 100을 전액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예금을 해요. 예금하게 되면 Y1 더하기 1 Y1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 소비할 수 있고 또 2기에 또 Y2만큼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기 소득을 다 예금한 금액 플러스 2기 소득을 최대한 2기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약 110, 여기는 100, 약
210을 이 사람은 2기에 최대한 소비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쵸? 그래서 그럼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y2 바 있죠? 이 y2 바는 y1 바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거겠죠? 여기다 1 플러스 r 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제약식. 예산제약식은 자기가 번 건 쓰고 죽여야 되겠죠. 자기 번 건 다 쓰고 죽여야 돼. 그래서 C1, C2 1 플러스 R. 현재 시점에서 자 C1과 C2를 1 플러스 할인한 이 총 소비가 뭐야? 소득과 일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1 플러스 R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을 봤던 얘가 뭐가 된다? Y1 바가 되는 거잖아요. Y1 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C2가 제로일 때 C1은 Y1 바겠죠. C2가 제로라는 얘기는 뭐야? 미래 소비가 전혀 없어. 미래 소비가 전혀 없으면 현재가 다 소비하니까 현재 최대한 소비 가능한 게 Y1 바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그럼 양변을 다시 1 플러스 R을 곱해 볼게요. 그럼 C1 1 플러스 R 더하기 C2는 Y1 1 플러스 R 더하기 Y2가 되겠죠. Y1 1 플러스 R, Y2는 이거는 Y2 바네. 그러니까 얘가 Y2 바가 되는 거예요. 2바. 그러면 얘가 이 예산제약식에서 C1이 0이야. C1이 0이면 얘가 날아가죠. C1이 0이면 C2는 이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C1이 0일 때 최대한 소비 가능한 C2의 양은 그거잖아. Y2바 아닙니까? Y2바. 그러면 이 예산제약식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 변수는 C1과 C2야. 이게 외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외생 변수가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예산선 자체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이건 외생 변수가 되는 거고 C1과 C2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C2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 C1 더하기 Y2 바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예산제약식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C1, C2 되는데, 자 여기 초기 부존점입니다. 초기 부존점. 부존점이에요. 부존점. 그럼 여기가 이 예산제약식은 자 여기서 뭐라고요? C1과 C2가 변수고 얘는 외생 변수예요. 외생 변수. Y1, Y2 외생 변수예요. 그러면 C1 값이 Y1이라면 C2 값은 Y2가 돼야 식이 성립하겠죠. 반드시 Y2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예산제약식은 반드시 예산선은 Y1, Y2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예산선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돼. 이 점을.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갖고 C1, C2 해갖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질문. 여기가 초기 부존점이야. 여기가 Y1, 여기가 Y2 있어요. 아까 여기 뭐라고요? 100. 여기가 100이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10이라고 합시다.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 아니라고요. 제발 90이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예요? 89야. 89. 무슨 얘기냐면요. 이 소비자가 지금 110을 소비했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가 현재 소득이 100인데 현재 소득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를 자기가 110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만큼 돈을 빌린 거죠. 빌리면 미래 소비는 11만큼, 이자까지 포기해서 11만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 부존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뭐야? 차입자가, 돈을 빌린 게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여기가 90이야. 90이 여기 얼마가 될까? 그죠? 111이 되겠죠. 그럼 이 점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자기 현재 소득이 100인데 소비를 90밖에 했다는 얘기죠. 90밖에. 그럼 10을 저축했다는 얘기잖아요. 10을 저축하게 되면 미래 소비 11만큼, 이자까지 합해 11만큼 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 기울기는 제발 1 플러스 R이에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R이 10%, R이 지금 10%니까 이 기울기 절대값은 1.1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 기울기는 있잖아요. 델타 C1분의 델타 C2. C2가 기울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에요. 그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기울기 절대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1.1이란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다? 현재 소비를 1원 추가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한 미래 소비 양이죠. 1.1원 포기한 이자까지.
그러니까 제발 이 기울기는 1 플러스 R이라는 얘기입니다. 1 플러스 R이에요.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자, 기울기는 1 플러스 R입니다. 기울기 1 플러스 R이야.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은 차입자 영역이고 이쪽 왼쪽은 저축자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효용함수가. 그럼 효용극대화 조건 한번 볼까요? 효용극대화 조건은 자, MRS C1, C2죠. 1, 2라고 할게요. 1, 2는 자, 여러분들 실력 발휘할 때 됐어요. 이제 여기가 MU 1, 2 여기가 C1, C2 1, 2 C1에 MU C2 MRS C1, 2 이렇게 된다 그랬죠. 분자부터 이렇게. 이게 한계 대체율이고요. 무차별 상계 대체율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예산선의 기울 절대값 뭐가 돼요? 1 플러스 R과 일치한다.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효용 극대화 조건. 알겠죠? 자, 우리 그래서 효용 극대화 조건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나와 있죠. 그 부존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저축자, 오른쪽은 차입자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 상승의 효과, 이걸 한번 볼게요. 이자율 상승의 효과. 자, 이자율 상승의 효과. 오늘 볼 텐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우리 재정학에서는 이제 이자율이 보통 상승하는, 우리 재정학에서 뭐 할까? 재정학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까? 재정은 국가의 나라 살림, 세금이죠, 세금. 조세론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세금을 걷는 거야. 무슨 세금을? 이자 소득세를 걷는 거예요. 그럼 이자 소득세를 걷거나 근로소득세를 걷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세후 이자율 하락하는 효과를 갖고 논의를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자율 상승 효과를 먼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 효과 해놓고 이게 저축자와 차입자를 나눠서 볼게요. 저축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대체 효과가 있죠. 대체 효과. 또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대체 효과는 뭐라고요?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습니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에요. 똑같아.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논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때 C1의 상대 가격이 올라갔다는 표현을 써요. C1의 상대 가격이 올라갔다 또는 C1의 기회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러분들 상대 가격, 그러니까 C1의 가격은 이자율이에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C1의 가격은 이자율이에요. C1의 가격은 뭐라고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C1의 가격은 뭐라고? 이자율. 그러니까 내가 현재 소비를 내가 만약에 이자율이 10%예요. 이자율이 10%인데 내가 현재 이 100을 소비를 했어요. 100을 소비를 하게 되면 내가 그 100에 대한 뭘 포기하는 거예요? 이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10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이 만약 20% 올라갔다고 합시다. 이자율이 20%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100을 소비해도 20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C1의 이자율은 C1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C1의 가격에 C1이 비싸졌어. 비싸지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1을 줄이고 C2를 증가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C1, C2가 이렇게 있잖아.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그럼 자, 기울기는 뭐라고요? 기울기는 1 플러스 R. 기울기는 1 플러스 R. 암기하셔야 돼요. 기울기는 1 플러스 R. 기울기는 1 플러스 R. 예산선의 기울기 1 플러스 R이야. 그러면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논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졌어요. 이렇게 가팔라지면 그러면 또 똑같은 논리로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는 더 커지겠죠.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C1을 이렇게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C2를 증가시킨다. C1을 C2로 대체했다. 대체 효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득 효과예요. 소득 효과. 소득 효과는 예산선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갔으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자율이 올라가 왜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저축자이기 때문에. 저축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이자를 받잖아. 그래서 이자율이 10%일 때는 100만 원 예금하게 되면 10만 원 이자였지만 이제 이자율이 20% 올라가면 20만 원 이자가 되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논의된단 말이에요.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 논의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떤 걸 증가시키면 어떤 걸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어떤 걸 감소시키고 어떤 걸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효과는 보세요. 소득 효과는 제발 소득 효과는 나란히 간단 예산선이 나란히 가기 때문에 둘 다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대체 효과는 어떤 걸 증가하고 어떤 걸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소득 효과는 나란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증가할 수 있어요. 둘 다 증가하는 둘 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C1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뭐 C1이 정상제냐 열등제냐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소비가 감소합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는 증가하는 거예요.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둘 다 정상제예요. 생각해봐. 현재 소득이 늘어났어. 늘어나면 현재 소비도 늘고 미래도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C1도 증가하고 C2도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소비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저축을 감소시켰다는 얘기고 현재 소비를 감소시켰다는 얘기 저축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소비하고 저축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저축은 증가한 거죠. 현재 소비를 줄였다 저축을 늘렸다는 얘기고 현재 소비를 늘렸다 저축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만약에 세 번째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했다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했다면 저축은 증가를 하겠죠. 증가를 하겠지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했다면 저축은 감소할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알겠죠? 그다음에 이게 저축자였어. 이제 차입자. 차입자를 볼게요. 차입자 같은 경우는 대체 효과는 똑같아요. 생략할게요. 대체 효과 생략할게요. 대체 효과 이거 그대로예요. 하고 소득 효과만 따지면 돼. 소득 효과. 자, 소득 효과 2번 소득 효과. 소득 효과인데 자,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겠죠. 감소해요. 실질 소득이. 누가? 차입자는 왜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까?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저축자는 더 많은 이자를 받겠지만 차입자는 더 많은 이자를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된다? C1 감소, C2 둘 다 정상이에요. C2 감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때는 저축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죠, 이거. 자, 지금 저축자 같은 경우는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기에 따라서 저축의 증가함 여부는 불투명하겠지만 차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에서 저축이 늘어나죠. 근데 소득 효과에 저축이 늘어나니까 저축은 반드시 증가한다. 그죠? 반드시 증가.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증가. 오케이? 네, 증가. 그래서 자, 저축자는 그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크기에 따라서 저축의 증가함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차입자는 저축이 반드시 증가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소비자율을 다 끝냈어요. 끝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생산자율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